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천박한 모욕의 대상이 대한민국 최고 위급 삼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인생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오늘의 사연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인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복도는 주말의 고요함이 무색할 정도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기획본부장 하선우 중장의 집무실이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 동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끝낸 화상회의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 가까이 군에 몸담으며 단련된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스크린 위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담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그녀에게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전장의 흐름을 읽어내지만 그 결정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치명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늘 그 강철 같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조카 김수아와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올해 20살을 갓 넘긴 수아는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통신지원대대로 발령받은 지 이제 막 석 달째인 신임 하사였다. 선우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군복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던 아이였다. 임관식에서 그 누구보다 늠름했던 조카가 첫 부임 후 걸려온 전화에서부터 무언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 저 수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하니?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라는 질문에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우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선우는 다음 주말에 면회를 가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거부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절박한 외침은 선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결국 선우는 예정에 없던 개인 휴가를 냈다. 수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라도 조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느낀 불길한 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하선우 중장의 상징과도 같은 각 잡힌 군복과 관용차를 뒤로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합참의 장군이 아닌 그저 조카를 보러 가는 평범한 이모이고 싶었다. 서울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화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선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조수석에 한가득 쌓았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조카의 얼굴을 상상하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부대 위병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주말에 부대 면회실은 병사들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선우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서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앉아있던 2명의 여군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앳된 얼굴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윤아 중사였다. 최 중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선우는 공손하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최 중사는 신청서에 적힌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라도 매기는 듯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사와 보란 듯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선우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꼭 무슨 술집 마담이 아가씨 면회 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그녀는 조카를 만나야 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안 그러냐? 최 중사가 하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다. 선우에게 직접 들으라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폭언이었다.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흠칫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선우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선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아 하사 만날 수 있습니까?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는데요. 김수아 하사는 지금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때문에 비상대기 중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처럼 주말이라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면회 불가능합니다. 주말 긴급 점검. 군 생활 30년의 선우에게도 금시초문인 변명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간부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주말 면회는 보장되어야 했다. 그 점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상부 지침이라서요. 이만 가보시죠.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식의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우를 막아서는 그 행동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선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군부대 소란 행위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대 안에 있는 수아에게로 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설 때 등 뒤에서 최 중사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가 저런 옷 입고 오래? 거참 별꼴이야. 면회실을 빠져나온 선우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윤아 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생전 처음 듣는 주말 긴급 점검이라는 핑계. 그리고 수아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겪은 모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집 경로, 동원 가능한 자산, 법적 절차와 명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분노는 개인 하선우의 감정이었지만 대응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하선우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폭풍 전야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하선우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복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적의 식별 부대 내 부조리를 주도 및 방관하는 선임 간부 그룹. 핵심 타깃은 최윤아 중사. 배후 및 동조 세력 존재 가능성 높음. 정보 자산 분석 조카 김수아의 비정상적인 통화 내용. 면회 시도 시 최 중사의 의도적 방해 및 허위 사실고지. 그리고 선우는 조카의 목에 스치듯 보였던 검붉은 멍자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다.
아군의 목표 1차 목표는 김수아 하사의 신변 안전 확보. 최종 목표는 부조리 세력 완전 척결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가 합참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다. 당장이라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대대 하나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런 식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정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수아는 빽 좋은 신참 하사로 낙인 찍혀 남은 군 생활 내내 고립될 것이고 뿌리 뽑히지 않은 부조리의 잔당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터였다. 간부 사회의 텃세와 부조리는 병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이것은 기습 섬멸 작전이 아니다. 정밀 타격과 내부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선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언니이자 수아의 엄마인 하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언니는 동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우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침착하게 들어. 오늘 내가 수아 면회를 갔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얼굴은 못 보고 왔어. 그런데 아무래도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선우는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뺀 채 면회가 거부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니, 혹시 마지막 통화 때 수아가 부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한 적 없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말해줘.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내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했는데.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애가 울먹이면서 선임 간부 하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최중사라고 했던가. 자기 첫 평정을 그 사람이 쓰는데 계속 트집 잡고 괴롭혀서 군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선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중사. 오늘 면회실에서 마주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가 목까지 올라오는 활동복을 입고 있더라고. 덥지도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그러다 애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 목덜미에 시퍼런 손자국 같은 멍이 스치듯 보였어.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직업군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내가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애가 겁먹은 얼굴로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라고만 하니까. 언니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선우는 단호하게 언니의 말을 끊었다. 언니 탓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수아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아는 티 내지 마. 내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게. 날 믿어. 전화를 끊은 선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조카의 목에 새겨졌을 손자국.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하선우가 떠나간 포천의 통신지원대대는 최윤아 중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날 오후 최 중사는 통신장비 창고에서 김수아 하사를 따로 불러냈다. 김 하사. 오늘 면회 왔다던 사람 이모라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행색이 아주 화려하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야? 어디 룸사롱이라도 운영하시나? 비웃음 가득한 질문에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십니다. 평범? 내년이나 내년 이모나 생긴 것부터가 평범하질 않은데. 오늘 나한테 아주 거슬리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 대가를 치러야지. 최 중사는 창고 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통신 케이블 드럼을 가리켰다. 저거 내일 아침까지 수량 파악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다 닦아놔. 혼자서 할 수 있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반항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내 첫 평가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부적격이라고 한 줄 쓰면 넌 여기서 끝이야. 알아들어? 이것이 최 중사가 수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수아가 명문대를 다니다 왔다는 것,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수아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수아가 지휘해야 할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수아를 모욕했고 다른 선임 간부들과 함께 수아를 은근히 따돌리며 고립시켰다. 목에 멍이 들었던 그날도 그랬다. 장비 정비 중 수아가 작은 실수를 했다는 트집을 잡은 최 중사는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 수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은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꼭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수아는 목이 졸리는 고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에 절망했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이모가 다녀간 이후로 최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모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아는 먼지 쌓인 창고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이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이모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선우는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비상 연락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재직 중인 강철민 준장이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강 장군, 나 하선우 중장이네. 네, 중장님. 충성. 주말 저녁에 어인일이십니까?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합참의 핵심인 선우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네. 선우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익명의 투서 형식을 빌려 포천 제열한 통신지원대대 내 간부 가혹행위 정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찰실장 직권으로 내일 즉시 특별복무 점검팀을 꾸려주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네. 하명하십시오, 중장님. 첫째, 조사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하게. 해당 부대에는 점검 시작 1시간 전까지 통보하지 말 것. 둘째,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네. 해당 부대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실시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셋째, 이번 조사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네. 다만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고 라인의 최상단에서 상황을 통제할 걸세. 자네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철민 준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 이것은 단순한 비위 조사를 넘어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감찰실 정예 인원으로 즉시 팀을 구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보고는 2시간 단위로 내게 직접 하게. 전화를 끄는 선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었다. 포천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을 조카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철민 준장은 밤새 하선우 중장에게서 받은 단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합참의 강철 나비가 직접 날갯짓을 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예리한 칼로 평가받는 박정훈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은 수많은 군내 비리 사건을 파헤쳐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박 대령,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겠네. 강 준장은 박 대령에게 보안 서약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철저히 함구한 채
포천 제11통신지원대대 내 선임 간부의 신임 하사 대상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첩보를 전달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일세. 보안이 생명이야. 이번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진행한다. 자네를 포함한 최정예 수사관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부대에 진입한다. 박정훈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도 없는 비공식 작전.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찰. 이는 수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강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굴 입구를 막고 연기를 피워야지.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심리전일세.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입을 맞출 걸세. 우리는 그들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대대장에게는 감찰 시작 단 1시간 전에 육군본부 연간 정기 복무 점검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목으로 통보한다. 둘째, 진입과 동시에 부대 지휘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즉시 분리시킨다. 셋째, 핵심은 전원 1:1 개별 면담이다. 미리 준비한 독립된 공간 수십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면담 시에는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박정훈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의 구조와 각 건물의 위치, 예상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같은 시각, 포천의 부대는 월요일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일과로 시작했다. 특히 김수와 하사가 속한 통신중대는 최윤아 중사의 악랄한 통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침 장비 점검 시간부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수화를 망신 주었다. 김하사, 위성 안테나 방위각 설정값 아직도 못 외웠나?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니 병사들이 하사를 우습게 알지. 내 밑에 있는 병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부당한 지적이었다. 그 설정값은 매일 바뀌는 암호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임 하사인 수아는 선임의 질책에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중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수아는 이미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무능하고 찍힌 하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장 집무실에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뭐라고? 1시간 뒤에 본부 직할 특별감찰팀이 온다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정기 점검은 없었다. 명백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당장 전 간부 비상 소집, 모든 훈련 중지하고 부대 정비 상태 최종 점검 실시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불과 10분 만에 최전방 소초의 병사까지 알게 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에서 수아에게 서류 작업을 트집 잡아 삿대질을 하던 최윤아 중사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주말에 찾아왔던 그 여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노래방 도우미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재수 없는 정기 점검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만에 하나 김수아나 다른 놈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는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동료 중사 1명과 고참 하사 2명을 급하게 비품실로 불렀다. 상황이 안 좋다. 본부놈들 작정하고 터는 것 같다. 일단 우리끼리 입부터 맞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실 절대 없다. 전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중사님, 만약 김수아나 애들 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윤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감찰팀이 도착하기 직전 최윤아는 담당하는 통신반 간부와 병사 전원을 막사 뒤편 교육장으로 집합시켰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운 최윤아는 싸늘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육군본부에서 점검을 나온다. 너희들 한 명씩 전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거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듯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군대는 전우회로 굴러가는 곳이야. 내부의 일을 외부에 떠드는 건 전우를 배신하는 가장 질 나쁜 행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배신자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최윤아는 잠시 말을 끊고는 겁에 질린 수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 휴가, 외박, 평점까지 전부 내 손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 군대에 아는 사람 아주 많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리야. 배신자 1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네. 공포에 질린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수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감찰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윤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특상. 정문 특상.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위병소의 다급한 무전 보고가 터져나왔다. 육군본부 감찰 지휘 차량 포함 총 5대의 검열 차량 부대 정문 통과 중. 반복한다. 검열 차량 정문 통과 중. 최윤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 서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멎는 듯했다. 차문이 열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정훈 대령과 그의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잘 훈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진성입니다. 사색이 된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달려왔지만 박정훈 대령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저희 감찰팀에 일임해 주시고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박 대령은 이진성 중령에게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1팀은 즉시 행정반으로 이동하여 통신중대 소속 전 간부 및 병사의 신상기록, 평정기록, 주말 출타 및 면회 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2팀은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중대 간부 전원을 대대 회의실로 집결시킨 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 3, 4팀은 중대 병사들을 생활관에 대기시키고 면담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 어떤 인원도 감찰팀의 허가 없이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움직여.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회의실에 갇힌 최윤아 중사는 동료 간부들과 분리된 채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입술을 바싹 말렸다. 그녀가 쳐놓은 철옹성 같던 통제망이 불과 10분 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아까 교육장에서 심어놓은 공포가 부대원들의 입을 끝까지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면담은 부대 내 상담실과 빈 소대장실 등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가장 구석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직접 첫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침묵의 벽이었다.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았다.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 없습니다. 최윤아 중사는 어떤 선임인가?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최근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겪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치 녹음기라도 튼 것처럼 똑같았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과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은 그들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땀으로 축축한 손,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만족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그 무엇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번 특별감찰은 아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될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7번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한 젊은 수사관에게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앞에 앉은 병사는 김수아 하사가 담당하는 통신반 소속의 박상병이었다. 그는 유난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관은 압박하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박상병,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임무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무 완수만큼 중요한 게 전후에 아닐까? 특히 직속 상관인 분대장이나 하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지. 김수아 하사는 어떤 상관인가?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상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평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고도 묵묵히 처리하고 병사들을 챙기려 애쓰는 김 하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참이었다. 수사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김수아 하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수사관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박상병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김수아 하사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은 침묵의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정훈 대령은 즉시 김수아 하사의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부사관 학교 최우수 성적.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면회 기록부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5월 17일 1400 보호자 이모 방문. 김수아 하사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사유로 면회 불어. 담당자 중사 최윤아. 주말 긴급 점검. 박 대령은 즉시 1팀에 연락해 그날의 부대 전체 작업 및 훈련 일지를 대조시켰다. 결과는 5분 만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해당 날짜 해당 부대에는 그 어떤 긴급 점검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김수아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직접 김수아를 불렀다. 자신의 면담실로 들어서는 수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윤아의 마지막 협박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아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많이 긴장되는 것 안다. 하지만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수아 하사. 이번 특별감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네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아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박 대령은 수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주 토요일, 자네를 만나러 온 이모님이 계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긴급 점검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부대에는 아무런 긴급 점검이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 순간 수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최 중사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 중사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윤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사고과 군 생활의 미래, 가족에 대한 위협.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수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담아 첫 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수와 하사의 첫 마디가 터져 나오자 그동안 그녀의 목을 짓누르던 공포의 둑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상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도의 풍경과도 같았다. 최윤아 중사가 자신의 학벌과 배경을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시작된 언어폭력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모욕을 주어 철저히 고립시켰던 교묘한 심리적 학대 군기가 빠졌다는 명목으로 한밤중에 혼자만 불러내 가했던 얼차려와 폭행, 그리고 자신의 인사평정을 무기로 암묵적인 복종을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증언은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목격자까지 명확하게 적시된 하나의 정밀한 범죄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말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모의 옷차림을 두고 노래방 도우미라 칭하며 조롱했던 최 중사와 동료들의 대화, 터무니없는 주말 긴급 점검을 핑계로 면회를 막았던 사실, 그리고 이모가 돌아간 직후 자신을 불러내 다시는 그 여자 면회 따위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며 가했던 협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수아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가 쫓던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제보자는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수아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목격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다른 하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5월 10일 22시 통신장비 창고에서 최윤아 중사가 김수아 하사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겁에 질려있던 부대원들의 방어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상병을 시작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몇몇 동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아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진술은 진술을 낳았고 수아 외에도 최 중사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침묵의 둑에서 터져나온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부패의 근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 대령은 마침내 최윤아 중사를 소환했다.
회의실에 갇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면담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동료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최윤아 중사. 박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월 17일 14시 김수아 하사의 보호자 면회를 불허했다. 사유는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이라고. 해당 점검에 대한 공식적인 상부 지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구두로 하달된 사항이라.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가 누구인가?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김수와 하사의 목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실수로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면 마찰은인지 압박흔인지 5분 안에 판명된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박 대령이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최윤아를 짓눌렀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했다. 김수아, 그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있는 20명이 넘는 진술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건가? 최 중사, 당신이 쌓아 올린 침묵의 성은 이미 무너졌다. 결국 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범이었던 동료 간부들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의 왕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박정훈 대령은 하선우 중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의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보고를 들었다. 박 대령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그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그날 밤부로 직위해제 및 구속 수감되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주임원사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병영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달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부대의 하선우 중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숨어서 온 방문이 아니었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를 부대의 새로운 지휘부가 깍듯이 맞이했다. 그녀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은 채 조카가 근무하는 통신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수아의 얼굴은 아직 수척했지만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눈빛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동료들 역시 더는 수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이모, 이제 김하사라고 불러야지. 선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수아야. 이모는 그저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야. 선우는 조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의 햇살은 지난번과 같이 따사로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달 후 최윤아 일당은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전원불명의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최종 보고서가 하선우 중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서류함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사 현안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고 긴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제법 베테랑 간부의 모습으로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수아의 사진을 보면 강철 나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병! 택시 타고 30분 내로 여기로 튀어와. 늦으면 뒤진다. 여러분은 상관의 지시라는 무게 앞에 아니오라는 세 글자를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한 병사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그 지독한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 뉴스는 연일 첫눈 소식을 떠들어댔지만 해안 분지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외신 종군 기자가 거대한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인 이곳.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요새.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심장은 바로 이 펀치볼의 가장 깊고 시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위병소를 넘어선 부대의 풍경은 모든 색이 탈색된 수묵화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울었고 연병장 위로 낮게 깔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쇳가루 같은 눈을 쏟아낼 기세였다. 이곳 63보 병연대 2대대 쌍호부대의 신병하진 이병이 전입 온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강남 8학군 출신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친 뒤 던진 휴학계는 이곳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너 진짜 내일부터 대대장님 모는 거냐? 생활관 동기인 최일구가 침상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물었다. 걱정 반 동정 반이 섞인 그의 눈빛은 마치 사지로 떠나는 전우를 보는 듯 했다. 방금 행보관님이랑 면담 끝냈다. 내일 05시 30분까지 배차게 앞으로 가란다. 하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관물대에 전투복을 접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 누군가에겐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보직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쌍호 부대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대대장 천용떡 중령.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은밀하게 펀치볼에 미친 개라 불렸다. 최일구가 목소리를 낮췄다. 야 하진아. 너 전임자였던 박일병 왜 의가사했는지 알아? 허리 디스크 악화? 그거 다 개뻥이야. 천중령 그 인간 때문이야. 새벽 3시에 불러내서 자기 와이프 불륜 현장 덮치는데 데려가고 술 처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분 역 같다고 운전하는 뒤통수를 전투와 발로 걷어찼대. 뭐? 절대 그 인간 눈에 거슬리지 마라. 그냥 공기처럼 투명하게 있어. 내가 얘라고 대답하는 순간 너는 그냥 걔 노예되는 거야. 그게 내군 생활 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기의 충고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양구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하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저 18개월 이 지긋지긋한 국방의 의무를 아무 탈 없이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깨에 달린 작대기 하나의 무게는 이제 막 21살이 된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배차계 앞 하진은 이미 군용 레토나 옆에 각 잡힌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바람이 전투복 솔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약속 시간은 5시 30분이었지만 수송부 선임들은 천용덕은 기다리는 걸 숨 쉬는 것보다 싫어한다며 30분은 기본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다. 정확히 5시 58분.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천용덕 중령이었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군복 위로도 터져나올 듯한 근육질 몸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심술과 오만 그리고 만성적인 짜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하진을 짐짝처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충성. 이병 하진 금일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하진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끽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다. 관사. 명령은 짧고 건조했다. 하진은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잡았다. 부대에서 15분 거리의 군인 관사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천중령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하진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관사 앞에 도착할 무렵 천중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08시까지 대대장실로 복귀해. 내 사무실 책상 먼지 한 톨도 없이 닦아놔. 예, 알겠습니다. 하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그것이 하진과 천용덕의 첫 만남이자 앞으로 18개월간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하진의 군 생활은 운전병이라는 보직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천용덕에게 그는 군인이 아니라 24시간 호출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자 충실한 노예였다. 오전 일과는 주로 천중령의 사적인 심부름으로 채워졌다. 하 이병, 시내 나가서 내 전투복 드라이한 거 찾아오고, 오는 길에 농협 들러서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것들 좀 사와. 천중령이 던져주는 카드와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발렌타인 17년산 에비앙 생수 1.5리터 한 박스, 샤넬 넘버5,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 같은 군 보급과는 추호도 관련 없는 품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진은 국방색 레토나를 몰아 양구 읍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군인이 왜 위스키 심부름을 하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말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부터 관사로 호출되어 가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 이병, 오늘 우리 애들 춘천까지 좀 라이드 해줘. 가는 길에 레고랜드 들러서 신상 나온 것도 좀 사주고. 저 사모님 군용 차량의 사적 이용은 규정상. 하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마침 현관을 나오던 천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씹으렸냐 지금? 이 새끼가 벌써부터 토를 달아? 야, 이게 다 우리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거야. 내가 주말에 애새끼들한테 신경 끄고 오롯이 부대 생각만 하려면 내가 내 수족이 돼서 움직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대가리도 안 돌아가? 궤변이었지만 중령의 계급장과 위압적인 욕설 앞에서 이등병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하진은 천중령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태우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춘천까지 달려야 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쏟고 음료수를 흘리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하진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차량 운행일지는 매일 밤 거짓으로 채워졌다. 춘천 레고랜드는 춘천 지역 전술도로 점검으로, 양구 읍내 마트는 지역 유관기관 협조 방문으로 둔갑했다. 당연히 모든 유류비는 부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 하진은 매일 밤 새빨간 거짓말로 채워진 운행일지를 상급부대로 제출하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천용덕의 광기는 부대 내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그의 주된 먹잇감은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였다. 육사 출신의 FM 장교, 깐깐하지만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강 대위는 천중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강 대위와 비교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강 대위, 이번 주 중대 전술 훈련 계획서, 이게 지금 계획서라고 들고 온 건가? 당장 다시 써. 예. 대대장님 3일 전에 이미 결제해 주신 사안입니다. 내가 언제? 야, 내가 사인하면 다 끝이야? 어제 저녁에 연대장님 주최 회식 자리에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거 몰라? 하늘 같은 상급부대 지시가 귓등으로 들리나? 어제 회식 자리에선 훈련 관련 지침은 없으셨던 걸로 압니다. 강 대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하자 천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여기가 내 육사 동기들 모아놓고 스터디하는 데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 부대 기강이 개판되는 거라고.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대대장실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바닥만 쳐다봤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미친 개의 다음 이빨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대위는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천중령의 비아냥거림이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육사 넥타이 부대 새끼들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런 건 전방에서 뺑이 좀 더 구르면서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진은 그 모든 것을 대대장실 한편 운전병 대기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VIP석이자 지옥의 맨 앞자리였다. 정의가 억압받고 부패가 권력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중령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하진을 부대 밖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평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전투화를 막 벗으려던 하진의 휴대폰이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렸다. 천용덕이었다. 하 이병, 어디야? 생활관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구 터미널 뒤편 송주가든으로 와. 검은색 에쿠스. 차량 번호 12가 3456. 차주한테 물건 받아서 관사로 가져와. 예?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일이냐? 30분 내로 튀어와. 택시 잡아 타고 와. 늦으면 뒤진다. 전화를 끄는 하진은 망연자실했다. 일과 시간 종료 후 부대 밖으로 병사를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전투복을 다시 꿰어 입고 위병소를 나섰다. 송주가든 앞에 도착하자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성이 에쿠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는 하진의 군복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묵직한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를 건넸다. 최고급 한우 세트, 값비싼 양주, 그리고 두툼한 봉투. 뇌물임이 분명했다. 대대장님께 잘 전해드려.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하진은 무거운 쇼핑백을 끌어안고 택시를 잡았다. 쇼핑백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관사에 도착하자 천중령이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 빠르네. 수고했다. 그는 익숙하게 물건을 받아들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하진의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걸로 택시비하고 남는 건 너 PX 가든지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지? 우린 한 배를 탄 전우잖아, 안 그래? 전우. 그 단어만큼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돌려주려 했지만 천중령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돌아서서 어두운 관사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범죄에 발을 담근 공범이었다. 이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영을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양구의 깊은 밤, 펀치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등병 하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용덕의 범죄에 공범으로 내몰린 그날 밤 이후 하진은 변했다. 이전에 그는 순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평범한 이등병이었다면 이제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진 비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도구의 확보다. 군에서 지급받고 감시당하는 스마트폰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천용덕의 아내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남게 된 구형 공기계를 폐기해달라며 하진에게 던져주었을 때였다. 하이병, 이거 알아서 버려. 개인정보 찝찝하니까 아예 박살내서 버리든지. 하진은 깍듯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걸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박살내는 대신 그 주 주말 춘천으로 사모님 쇼핑 수행을 나갔을 때 몰래 들른 전파상에서 현금을 주고 완벽하게 초기화하고 가장 용량이 큰 SD카드를 삽입했다. 이제 그에게는 천용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귀가 생긴 셈이었다. 그는 모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만약 발각되어 핸드폰을 뺏기더라도 증거는 그의 손을 떠나 안전한 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대대장실 운전병 대기석은 하진에게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정보 수집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천용덕의 모든 통화를, 모든 면담을, 심지어 혼잣말까지도 귀에 담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는 천용덕이라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비리의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진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천용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진의 순종적인 태도 이면에 자리 잡은 단단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하진을 짓밟고 고립시키려 들었다. 하이병, 너 운행 없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뭐하냐? 동기들이랑 노가리나 까고 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운행 없으면 내 사무실 구석에서 군장 싸고 대기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 하진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대장실 구석,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무거운 군장을 맨 채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곳은 완벽한 유리 감옥이었다. 그는 천용덕이 부사관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는 모습, 지역 업체 사장들과 노골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 주 낚시 약속을 잡는 모습, 심지어 주식 HTS를 켜놓고 근무 시간에 단타를 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야 했다. 병사들은 그런 하진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의 스파이, 권력의 앞잡이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한때 걱정해주던 동기 최일구조차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주저했다. 하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주었다. 절망의 나날 속 예상치 못한 온기가 스며든 것은 어느 혹한의 아침이었다. 제설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날 하진은 새벽부터 천중령의 호출을 받고 그의 관사차고에서 타이어 체인을 정비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뜨거운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강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아침 조깅을 하던 중인 듯 입김을 뿜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진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 대위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이병.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게. 부조리한 건 세상이지 자네가 아니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걸세. 강 대위는 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조깅 코스를 따라 달려갔다. 하진은 뜨거운 캔커피를 쥔 채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이 지옥 같은 부대 안에도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모든 부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하진과 강 대위는 부대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그 작은 연대는 하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천용덕의 탐욕은 부대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부대의 낡은 막사들을 위한 동계 보강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를 따낸 곳은 어김없이 하진이 뇌물을 전달받았던 그날 밤의 백두 건설이었다. 문제는 공사 자재였다.
어느 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던 하진의 귀에 천용덕과 백두건설 김 사장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천용덕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중령님, 보고 드렸던 대로 단열재를 비급 스티로폼으로 대체하면 견적이 확 빠집니다. 거의 30%는 후려칠 수 있는데 대신 이게 화재에는 좀 취약합니다. 김 사장,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 세상에 불 한 번 나면 다들 옷 벗어야 하는 거 몰라? 천용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단호한 듯 했지만 이어지는 김 사장의 말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에이, 중령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방 점검 나오는 라인에도 다 제 사람들 심어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어급 불연제 쓰는 걸로 처리되고 여기서 아낀 30%는 중령님과 제가 좋은데 나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도 다가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은 숨을 죽였다. 제발 거절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정확하게 처리해.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해야 돼. 결국 천용덕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하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리나 갑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침상에 누워 천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벽 너머에서 잠든 동기들은 자신들이 잠든 공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칼을 뽑아야 할 때였다. 기회는 며칠 뒤 찾아왔다. 천용덕은 김 사장과 함께 부대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대대장실에서 단둘이 술판을 벌였다. 하진은 술과 안주를 내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역시 김 사장이랑 마시는 술이 제일 달아.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 연대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하십니다, 중령님. 제가 중령님 별 다실 때까지 옆에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돈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속 구형 아이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컵을 가지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대대장실로 들어가 술병들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장 구석에 핸드폰을 밀어 넣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이크는 맹렬하게 돌아가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자재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내일 새벽에 야간 작업으로 위장해서 반입할 겁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감찰이 떠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요. 좋아. 아주 일처리가 깔끔해. 역시 김 사장이야. 추악한 대화가 오가는 10여 분. 하진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술자리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김 사장을 배웅한 천용덕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병, 너 뭐해? 빨리 차 대기 안 시키고. 하진은 잽싸게 핸드폰을 수거해 주머니에 넣고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관사로 향하는 차 안. 천용덕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하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펀치볼에 미친 개 목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알았다. 이 쇠사슬을 채우는 순간 자신 역시 미친 개의 이빨에 물려 갈갈이 찢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머니 속의 비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천용덕을 찌르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터였다. 하진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신중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선한 이의 인내심을 먼저 시험대에 올렸다.
비급 단열재가 부대로 반입되기 하루 전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 오후 천용덕은 강민준 대위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대위, 자네 중대에서 어제 야간 행군 훈련 때 K2 소총공이 하나를 분실했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강 대위의 눈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훈련 종료 후 총기 수량 및 상태 이상 유무까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적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 여기 버젓이 보고서 초안이 있는데. 천용덕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강 대위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다. 그것은 강 대위의 중대가 총기 부품을 분실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내가 평소에 부대 관리 개판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육사 나왔다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실무는 쥐뿔도 모르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그럼 감봉 수준에서 끝내줄 테니. 강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백한 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중대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그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내 인사기록에 아주 시뻘건 줄을 그어주마. 어디 진급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때 천용덕의 시선이 구석에서 군장을 맨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진에게 향했다. 악마 같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하이병. 너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강 대위 중대 막사 앞에서 뭘 주었다고 했지?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과 강 대위 사이의 미묘한 유대를 눈치챈 천용덕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줍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대답에 천용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사무실을 울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등병 새끼가 어디서 위증을 해? 내가 어제 내가 총기 부품 같은 걸 들고 수송부로 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지금 저 새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해? 천용덕은 강 대위가 보는 앞에서 하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묻는다. 내가 주운 게 뭐야? 하진은 고개를 들고 모멸감과 분노로 타오르는 강 대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천용덕을 보았다. 이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인간이 아닌 개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천용덕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강 대위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삼중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병 하진은 어제 그 어떤 것도 분실물 습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님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등병이 중령의 면전에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천용덕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 대위의 눈에는 짧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 미친 새끼가. 천용덕이 하진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연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천용덕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하진과 강 대위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너희 둘 오늘 밤에 보자.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 말을 남기고 천용덕은 쿵쾅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에 남은 하진과 강 대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강 대위가 하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중대장님,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 대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시. 예상대로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술에 잔뜩 취한 천용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지금 당장 관사로 튀어와. 10분 준다. 뒤지기 싫으면. 전화를 끄는 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관물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형 아이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 중 가장 확실한 2개의 파일을 압축했다. 백두건설과의 비리 거래 녹취록, 그리고 오늘 낮 대대장실에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2개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하나는 아버지 육군본부 감찰참모부장 학권철 소장에게, 다른 하나는 강민준 대위의 개인 메일 주소로. 그는 2 이메일을 모두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다. 발송 시각은 다음 날 새벽 6시. 그리고 강 대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중대장님, 내일 06시 이후에도 제게서 연락이 없으면 받으시는 메일을 즉시 언론사에 제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생활관을 나섰다.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터로 향하는 사냥꾼이었다. 관사 거실은 술병과 안주로 난장판이었다. 천용덕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붉어진 눈으로 하진을 맞았다. 왔냐, 이 개새끼.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미쳤더군. 감히 이등병 나부랭이가 내 앞에서 항명을 해? 천용덕은 테이블 위 양주병을 들어 하진 앞에 잔에 가득 따랐다. 자, 이거 원샷하고 무릎 꿇고 빌면 GOP 말단 초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내주마. 이건 내 놈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하진은 굳은 얼굴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관을 바라보는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범죄자를 심판대 앞에 세운 검사의 눈빛이었다. 못 마십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분노에 찬 천용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하진은 품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천용덕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와 김 사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천용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타오르던 눈동자가 공포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멱살을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멈췄다.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지난 6개월간 중령님께서 사적으로 유용하신 차량 운행 기록과 유류비 내역, 사모님 쇼핑 목록, 자제분들 학원 라이딩 기록, 그리고 오늘 낮에 제게 폭행을 가하시고 강민준 대위님을 모함하신 음성까지 전부 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용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이 기르던 개가 어느새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편한 보직?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보직이 아닙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원하는 건 중령님 같은 사람이 다시는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어린 새끼가 겁도 없이 이거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군대 기밀 유출, 상관 협박. 너도 바로 군사재판이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천용덕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관사를 빠져나온 하진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많은 밤을 망설였던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버지. 보고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낮고 단호했다.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충성.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속 이병하진.
현 소속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폭행 및 협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 드립니다. 관련 증거 파일은 금일 06시 부장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진의 보고는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부패한 적을 향해 포탄의 좌표를 전송하는 관측병의 냉철한 보고였다. 수학이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즉시 조치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부드럽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세단 3대가 유령처럼 양구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21사단 쌍호부대였다. 차 안에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타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 숙취와 불안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천용덕 중령의 관사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얼굴의 장교들이 서 있었다. 마동철 중령.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펀치볼에 미친 개는 너무도 허무하게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왔다. 동이 트는 양구의 하늘 아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천용덕 중령의 긴급 체포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육군 본부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치자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급류가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조사팀은 쌍호부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미친 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신의 관사 조경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적인 술자리 대리운전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 산소 벌초까지 시켰습니다.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포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증언은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정보급관 최 상사는 그동안 천중령의 강압에 못 이겨 이중으로 작성해야 했던 부대 운영비 장부를 수송부 간부들은 조작된 유류비 정산 내역과 거짓 운행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왕국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민준 대위는 조사실에서 하진이 넘긴 증거 외에 자신이 따로 기록해두었던 천중령의 부당한 지시와 월권 행위에 대한 일지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대와 부하들을 사유물처럼 이용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쌍호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백두건설 김 사장과 뇌물을 상납했던 지역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부대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발칵 뒤집혔다. 하진은 특별조사팀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별도의 안전가옥에서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을 마쳤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사를 지휘했던 저승사자 최민준 대령이 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하이병.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부대를 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고맙다. 그리고 이런 괴물 같은 지휘관 밑에서 복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군 생활 내내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주 뒤 군사법원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마동철 중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대 재산 횡령, 부하 폭행 및 협박, 군 기밀 누설 기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결국 그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연금, 모든 명예가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펀치볼에 미친 개의 몰락은 부대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부패에 연루되었던 간부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고 백두건설은 군 관련 모든 공사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억압하던 공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진은 남은 군 복무를 위해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영웅도 내부 고발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병사로서 제대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아버지가 존중해준 결과였다. 며칠 뒤 쌍호부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대대장 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단상에 올라 도열한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내 지휘 아래 이곳 쌍호부대에서는 다시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지휘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거나 그의 인격 모독을 감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대는 지휘관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는 이내 연병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펀치볼의 겨울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어둠은 갔고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 후 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갓 임관한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 사이 유난히 늠름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이등병 하진이 아닌 하진 소위였다. 저녁 후 그는 군이라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다. 천용떡 같은 암적인 존재도 있었지만 강민준 대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스스로 칼을 들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것이다. 임관식이 끝나고 이제는 중장이 된 아버지 학권철 장군이 아들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전우가 된 것을 환영한다. 몇 주 뒤 임지 배치를 받은 하진 소위는 자신의 발령지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임관 육군 소위 하진. 보직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대장.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군인으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량을 타고 양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펀치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을지전망대에 서나진 소위의 눈빛은 3년 전 이등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강철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소대장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운전석의 젊은 운전병이 그를 불렀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이 부대의 작전과장이 되어 있었다. 잘 왔다, 하소위. 강민준 소령이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뜨거운 전우애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진은 다시 펀치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푸른 하늘 아래 한때 미친 개가 포효하던 그 땅에는 이제 정의와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자. 하진이 운전병을 향해 말했다. 우리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젊은 지휘관의 자신감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의 따뜻한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칼날 같던 양구의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